나는 병원 복도를 뛰고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침대, 온몸에 연결된 관들, 안 돼, 안 돼.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봤다. 부재중 전화 두 통. 내가 그때 받았다며. 이것은 성공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공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전화를 받으셨을까요? 당신이라면 그 25분을 포기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나는 1970년대 대전 갈마동에서 태어났다. 판잣집 골목, 그곳엔 냄새가 있었다. 썩은 나무와 연탄재, 그리고 가난의 냄새. 비가 오면 양은 냄비를 천장 아래 받쳐놔야 했고, 겨울엔 신문지를 벽에 덧대도 바람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집을 나섰다. 삽과 곡괭이를 든 등이 점점 구부러지는 게 보였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도시락을 싸고 나는 그 연기를 마시며 깼다. 우리는 5남매였다. 방 한 칸에 다리를 포개고 누웠다. 형은 코를 골고 동생들은 내 발을 베고 잤다. 나는 그 틈에서 책을 폈다. 형구가 불 끄고 자라. 전기요금 나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스탠드를 끌 수 없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나는 세상을 읽었다. 교과서를,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을, 형이 주워온 신문 조각까지. 서울 가면 이 가난 끝날 거야. 나는 그렇게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넘어져 돌아오셨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된장찌개를 끓였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가난은 죄다. 아버지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새기고 또 새겼다. 나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었다.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형국이는 서울대 가래야. 하지만 서울대는 멀었다. 학비가, 생활비가, 교통비가 멀게 만들었다. 나는 밤마다 계산을 했다. 대학 4년이면 얼마나 필요할까? 형이 공장에 들어간 돈으로, 동생들이 급식을 못 먹는 돈으로 나는 갈 수 있을까? 비닐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울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골목을 벗어날 거야.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것이 내 첫 번째 약속이었다. 나 자신에게 한 가장 간절한 약속. 그날 밤 나는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다. 형이 써준 것이었다. 형구가, 넌 할 수 있어.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동생들의 숨소리 사이로 나는 서울의 불빛을 꿈꿨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1989년 봄 나는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셨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셨다. 등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형이 공장에서 번 돈, 어머니가 새벽 청소로 모은 돈,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학자금 대출. 나는 그 돈들을 배낭에 담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형구가,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서울은 차갑고 빨랐다. 대학 캠퍼스는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곳을 천천히 걸을 여유가 없었다. 수업이 끝나면 강남으로 달려가 과외를 했다. 하루에 3집,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생님,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그렇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돈이 있어야 하고
환경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지하철 막차를 놓쳐 걸어서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신촌거리는 술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그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하숙집 책상 위엔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형구가 밥은 꼭 챙겨 먹는다며? 형이 너 걱정한다. 동생들도 오빠 자랑한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시지만 매일 신문에서 내 학교 기사 찾으신다. 나는 그날 밤 라면을 끓이다 울었다. 냄비에 눈물이 떨어졌다. 4학년 가을 교생 실습을 나갔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였다. 학생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호칭이 좋았다. 떳떳하고 따뜻했다. 교사가 되면 좋겠다. 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허리 디스크였다. 더 이상 공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어머니는 전화로 우셨다. 형구가 괜찮다. 내가 취직하면 다 괜찮아진다. 나는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아름답고 잔인했다. 교사 월급으론 부족해. 가족을 책임질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졸업식 날 나는 교단 대신 학원가를 선택했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시작했다. 월급은 교사의 3배였다. 나는 그 돈으로 매달 집에 송금했다. 형구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송금할 때마다 느껴지는 안도감. 나는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 하지만 밤마다 나는 꿈을 꿨다. 교생 실습 때 만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 안 되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꿈속에서도.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형구가 가난은 죄다. 내가 한 선택이 맞다. 나는 그 말에 안도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졌다. 나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다. 성공해야 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것이 내 2번째 약속이었다. 가족에게 그리고 포기한 꿈에게. 하지만 나는 몰랐다. 성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1997년 나는 대전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7년간 쌓은 노하우와 통장 잔고 그리고 김영국이라는 이름 석자.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나는 둔산동에 작은 학원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썼다. 형국국어학원 마이너스 합격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칩니다. 첫 달 학생은 7명이었다. 2달째엔 25명. 석 달째엔 강의실이 모자랐다. 김영국 선생님 수업 들으면 국어 1등급 확정이래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나는 수업 시간에 문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삶을 가르쳤다. 가난했던 이야기, 서울에서의 고생, 포기하지 않는 법. 학생들은 울었고 학부모들은 감동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동시에 허전했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2년 뒤 나는 학원을 확장했다.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하고 강사를 6명 더 고용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불어났다. 형님, 이제 차 한 대 뽑으셔야죠.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해 가을 검은색 에쿠스를 샀다.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대전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형구가 잘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보셨다. 눈가가 붉었다. 나는 둔산동에 30평 아파트도 샀다. 갈마동 판잣집 방 한 칸에서 자라난 내가 이제 거실에 소파를 놓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만졌다. 이게 꿈인가 싶다.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셨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성공은 중독이었다. 더 많은 학생, 더 높은 합격률, 더 큰 학원.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렸다. 2003년 나는 결혼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학부모 상담을 왔다가 알게 된 사람.
초등학교 교사였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 형국 씨는 열정적이에요. 멋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누군가 나를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결혼식은 둔산동의 호텔에서 했다. 갈마동 판잣집 이웃들도 왔다. 모두들 형국이 정말 잘 됐네 하며 축하했다. 나는 웃으며 악수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학원으로 갔다. 수업이 있었다. 여보, 오늘은 쉬면 안 돼요? 수진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애들이 기다려. 미안해, 금방 올게. 나는 그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다. 수진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2005년 아들 진우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울었다. 이 아이는 나처럼 가난하게 자라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침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주말엔 특강, 명절에도 보충 수업. 여보, 진우가 아빠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수진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애가 크면 이해할 거야. 아빠가 왜 이렇게 일하는지. 하지만 수진은 웃지 않았다. 2008년 나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국어 강사가 되어 있었다. 김영국 선생님 수업 못 들으면 대학 못 간다는 말까지 나왔다. 학생은 300명을 넘었고 대기자만 100명이었다. 나는 성공했다. 판잣집에서 꿈꿨던 그 모든 것을 이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두웠다. 수지는 안방에 있었고 진우는 자고 있었다. 나는 아들 방문을 살짝 열었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빠는 언제 쉬어?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나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가슴 한편이 시렸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지웠다. 학원 확장 계획서를 꺼내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성공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밤 나는 몰랐다.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2010년 봄 이선배가 찾아왔다. 서울 대치동에서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 한때 같은 학원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웃었다. 형구가, 이제 대전은 좁지 않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벌려보자. 학원 4곳을 동시에 오픈하자는 제안이었다. 대전, 청주, 천안, 세종. 프랜차이즈 형태로. 투자금은 5억.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을 끼면 가능한 금액이었다. 형구가, 지금이 기회야. 5년 뒤엔 우리가 충청권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는 거지. 이 선배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머뭇거렸다. 형, 그런데 대출이 좀. 야, 돈은 빌려서 버는 거야. 안전하기만 하면 평생 그 자리지. 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선 수진이 진우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여보, 이거 좀 봐줄래? 나는 계획서를 내밀었다. 수진은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요. 충분하면 뭐해? 더 크게 해야지. 왜요? 지금도 당신은 집에 없는데 더 바빠지면 어떡하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짜증이 났다. 나 지금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당신은 편하게 집에만 있으면서. 편하게요? 수진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돈만 벌면 다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가족보다 학원을, 아내보다 통장 잔고를, 아들보다 합격률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건.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 물러서면 안 돼.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선배에게 전화했다. 형, 한번 해보죠. 그렇지. 역시 형국이야.
나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돌며 대출을 받았다. 5억.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다. 괜찮아. 잘 될 거야. 2011년 가을, 네 곳의 학원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언론에서 취재가 왔다. 대전의 신화, 김영국 원장.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웃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하지만 집에선 웃지 못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우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나는 피곤했다. 그래, 잘했네. 아빠 오늘 피곤하니까 조용히 해. 진우는 상장을 가슴에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작았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만 했다. 물소리만 요란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진우 방문 앞에 섰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왜 나한테 관심 없어? 진우야,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빠는 학원만 좋아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지만 돌리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학원으로 향했다. 네 곳을 돌며 점검했다. 천안학원 학생 수가 부족했다. 청주학원 강사가 그만뒀다. 세종학원은 적자였다. 이 선배가 전화했다. 형구가 조금만 버티면 돼. 초기엔 다 이래.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자 이자 갚기도 빠듯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물었다. 여보, 우리 괜찮은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진우 방을 다시 지나쳤다. 책상 위에 또 쪽지가 있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운동회예요. 나는 그 쪽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토요일엔 특강이 있는데. 나는 쪽지를 다시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 가족보다 학원을, 아들보다 학생을. 나는 그날 밤 몰랐다.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그날 저녁 나는 고3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었다. 수능까지 200일 남은 시점. 아이들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책상 위에서 떨렸다. 나는 화면을 봤다. 수진이라는 이름. 나는 전화를 거절했다. 수업 중엔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10분 뒤 또 울렸다. 같은 이름. 나는 다시 거절했다. 선생님, 급한 거 아니에요? 한 학생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집에서 뭐 사오라는 거겠지. 나중에 전화할게. 수업을 이어갔다. 지문 분석, 문제풀이, 오답 체크.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짜증이 났다. 수업 중인데 왜 이렇게 전화가 많아? 하지만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김영국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침착하지만 긴장된 톤. 네, 그런데요? 대전 한밭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인데요? 댁의 아드님 진우 군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학생들이 나를 쳐다봤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사고. 진우가. 하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렸다. 시계를 봤다. 9시 35분. 수업 종료까지 25분 남았다. 애들아, 잠깐.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나는 말을 멈췄다.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다. 200일 남은 아이들. 이 수업을 위해 기다린 아이들. 지금 나가면 이 수업은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니다. 괜찮아. 계속하자. 선생님? 괜찮다니까. 자, 다음 문제 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교재를 펼쳤다. 글자가 흔들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수업을 이어갔다. 괜찮을 거야. 병원에서 과장해서 부른 거야. 진우는 괜찮을 거야. 십시가 되었다. 종이 울렸다. 좋아, 오늘 여기까지. 다들 고생했어.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어나갔다. 복도를, 계단을, 주차장을. 차 시동을 걸 때 손이 덜덜 떨렸다. 한밭병원까지 20분. 나는 30분 만에 도착했다. 신호를 2개 위반했다. 응급실 문을 열었다. 수진이 보였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새하였다. 여보. 수진이 일어났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진우는? 어디 있어? 저기. 중환자실. 나는 뛰어갔다. 간호사가 막아섰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아빠입니다. 지금은 면회가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다. 그리고 봤다. 작은 침대에 누운 아이. 온몸에 연결된 관들. 인공호흡기. 모니터의 삐삐 소리. 진우였다. 안 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흰 가운, 피곤한 얼굴.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빠입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었다. 심한 뇌출혈입니다. 지금 수술은 했습니다만.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수진이 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당신 전화했었어요. 2번이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나는 수업 중이었어. 몰랐어.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샜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는 유리창 너머 아들을 봤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다. 제발. 하지만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동이틀 무렵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만약 내가 수업을 포기하고 나왔다면.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 나는 이미 선택했다. 학생들을 선택했고, 학원을 선택했고, 25분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졌다는 것을. 그날 아침 해가 떴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잃어왔는지. 너무 늦게. 72시간이 지났다. 진우는 깨어나지 않았다. 모니터의 숫자들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못했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다. 수진이 김밥을 사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여보, 좀 드세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흘째 되던 날 담당의 한도훈이 나를 불렀다. 상담실이었다. 작고 차가운 방.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드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뇌사 판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뇌사. 그 단어가 귀를 때렸다. 무슨 소리예요?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인공호흡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우군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친 듯이. 안 돼요. 기적은 없나요?
한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의학적으로 기적은 없습니다. 제발요, 선생님. 뭐든 할게요. 돈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내 전 재산이라도.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의사 앞에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도훈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김영국 씨, 진정하세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뭘 하면 돼요?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상담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여보. 수진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미안해.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여보,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선배였다. 형구가 미안한데. 세종학원 월세가 밀렸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 이게 중요한가?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학원, 대출, 이자, 월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틀 후 이선배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형구가 너무 힘들지?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위로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나저나 혹시 진우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뭐라고? 아니, 요즘 다들 자녀보험 들잖아. 그게 있으면 치료비라도.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화내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애가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나는 일어났다. 주먹을 쥐었다. 나가요. 형구가 오해하지 마. 나도 너 걱정돼서. 나가라고요. 이선배는 헛웃음을 치며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험, 돈.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진우에게 든 보험. 5천만 원. 사망시 지급.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미친 생각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산을 멈추지 않았다. 5천만 원이면 대출 이자 3개월치. 밀린 월세. 그리고 안 돼. 나는 중얼거렸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아들을 봤다. 작은 얼굴, 다친 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슴. 진우야, 미안해. 나는 유리에 이마를 댔다. 차가웠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달렸다. 가족을 책임지려고 일했다. 성공하려고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 전화 한 통, 25분.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수진이 다가와 내 등을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샜다. 내일이면 결정해야 했다. 의사가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결정할 수 없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신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진우만은.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광등만 환하게 빛났다. 차갑고 무심하게. 제시도 제7챕터 7. 눈먼 아버지. 일주일이 지났다. 의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유리창만 바라봤다. 먹지 않았고 씻지 않았고 잠들지 않았다. 여보, 이러다 당신까지. 수진이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들을 수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내가 그때 전화만 받았어도 열흘째 되던 날 새벽 나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나는 밀쳐냈다. 진우 침대 옆에 섰다. 진우야.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웠다. 아빠야. 깨어나야지. 응?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손을 내 얼굴에 댔다. 제발 깨어나. 하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뜨지 않았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날 새벽 그 자리에 쓰러졌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다. 다른 병실. 나는 환자가 되어 있었다. 깨어나셨네요. 한도훈이 내 옆에 서 있었다. 차트를 보고 있었다. 진우는 어떻게 됐어요? 아드님은 지금도 같은 상태입니다. 나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김영국 씨, 진정하세요. 당신 상태도 심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괜찮아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시신경염입니다. 그게 뭔데요? 한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흐릿하게 보이실 겁니다. 치료하면 되죠?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한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않으셨으니까요. 나는 손을 들어 내 눈을 만졌다. 세상이 뿌옇게 보였다. 의사의 얼굴이 흐릿했다. 안 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모든 희망을 지웠다. 2주가 지났다. 치료는 소용없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처음엔 흐릿했다. 그 다음엔 희미했다. 그리고 지금은 여보, 내 손 보여요? 수진이 물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수진이 흐느꼈다. 나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한도훈이 찾아왔다. 김영국 씨, 아드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네.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이제는 내가 아들 얼굴도 볼 수 없네요. 마지막 모습도.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죠. 이제 내가 아들을 보지 못해서 차라리 다행이에요. 김영국 씨,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죽인 아들을. 그만하세요. 수진이 소리쳤다. 나를 끌어안았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누구의 잘못인지. 그날 오후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볼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한도훈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러시죠. 수진이 나를 중환자실로 이끌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소독약 냄새, 기계 소리, 그리고 진우야, 아빠야. 아이를 안았다. 작고 가벼웠다. 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느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바빠서, 아빠가 학원이 더 중요해서, 아빠가 돈이 더 중요해서, 여보, 수진도 함께 안았다.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 진우야,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응? 이렇게 못난 아빠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멈췄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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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진우야. 나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놓을 수 없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불렀다. 자장가였다. 진우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우리는 그렇게 아들을 보냈다. 볼 수 없는 아버지와 울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나는 그날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걸 느꼈다. 눈으로 보는 어둠이 아니었다. 마음이, 영혼이, 존재 전체가 어두워졌다. 나는 성공했다고 믿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부를 얻었고 명예를 가졌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 전화 한 통을 받지 않았고 25분을 놓지 않았고 학원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 시력도 잃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어둠뿐이었다. 끝없는 차가운 어둠. 그날 밤 나는 병실 창가에 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창문을 열었다. 여보. 수진이 나를 붙잡았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이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울음.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후회. 5년이 흘렀다. 2017년 봄 나는 대전 한 특수학교 강당에 서 있었다. 앞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작은 속삭임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국입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처럼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저는 한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쩡했을 때도 저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우 이야기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날. 25분을 선택했던 순간.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게 된 날들. 제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아들 없는 세상에서 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야기를 했다. 학원을 정리했다. 빚을 갚는데 2년이 걸렸다. 아파트도 팔았고 차도 팔았다. 갈마동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수지는 떠나지 않았다. 옆에 남았다. 함께 울었고 함께 일어났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수진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점자를 배웠다. 보행 훈련을 받았다. 처음엔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진우를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자격증을 땄다. 안마사 자격증.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형국 씨, 손이 참 좋으시네요. 복지관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그리고 3년 전 재단을 만들었다. 진우 장학재단.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 진우가 받지 못한 기회를, 진우가 살지 못한 미래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다. 처음엔 작았다. 매달 50만 원씩 모아서 한 명에게 장학금을 줬다. 하지만 소문이 났다. 언론에서 취재를 왔다. 눈먼 아버지의 약속. 기사 제목이었다.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 기업들이 후원을 했다. 지금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여러분, 나는 강당의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합니다. 앗아갑니다. 시력을, 사랑을, 소중한 것들을.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쳤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 다음 점점 크게.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용기를 얻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진우 묘소에 갔다. 진우야, 아빠 왔어. 무덤 앞에 앉았다. 잔디 냄새가 났다. 아빠가 오늘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 너 이야기도 했고.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진우야, 내가 떠난 지 5년이 됐어. 아빠는 이제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하지만 기억해. 매일 기억해. 목이 메었다. 그날 내가 수업을 포기했다면 너는 지금 여기 없을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아니,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결과는 같았을지도 몰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 내가 전화를 받았다면,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면, 수진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조금 더 인간이었을 거야. 조금 덜 괴로웠을 거야. 나는 무덤에 손을 댔다. 진우야, 아빠는 이제 알아. 성공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해가 지고 있었다. 볼 수는 없었지만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다. 내 눈은 어둡지만 이제 세상이 보여. 진짜 세상이.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봄바람이 부는 저녁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 물었다. 여보, 후회해요? 뭘? 그날 수업을 끝까지 한 거요. 나는 오래 생각했다. 후회해. 매일 매순간 후회해. 그럼, 하지만 이제 알아. 그 후회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걸. 다시 살게 한다는 걸.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잘 살아보자. 진우를 위해서도. 응. 그래야지.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대전의 봄밤이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진우가 살지 못한 날들을 내가 대신 살아갈 것이다. 더 따뜻하게, 더 인간답게. 그것이 눈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끝. 여러분, 김영국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옆에 있는가? 누구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성공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오늘 한번 전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혹은 옆에 앉은 그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